저는 올해 38, 젊다면 젊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병원 간병인을 하며 살아온 여자 김선진입니다. 간병인을 오래 하다 보니 손도 빨라지고 환자 눈치도 빨리 보게 됐죠. 자랑 같아 민망하지만 사실 주위에서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데 선진씨 일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다. 악발이다. 대학병원 간병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누가 쓰러지면 바로 손 뻗고 어딘가 불편한지 눈빛만 봐도 아는 감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웬만한 보호자들도 저한텐 말조심하게 되곤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악착같이 생존해왔습니다. 전 18부터 이쪽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로 시작해서 20살엔 병원 침대 시트를 개고 있었죠. 잠시도 쉬는 법을 모르고 살아온 셈이에요. 서울 큰 대학병원 간병사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환자실, 심장내과, 암병동, 까다로운 보호자들이 많았는데 그 보호자들 입에서조차 김 간병사 오면 믿고 맡긴다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슬슬 힘이 붙이더군요. 특히 보호자들이 문제였어요. 환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던 가족들이 괜히 자기 죄책감을 간병사한테 풀고 그걸 또 소리 높이는 걸로 해소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게다가 제가 다른 간병사보다 어리다 보니 찝적이거나 얕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오래전에 따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각났던 건 그때였어요. 아예 시니어 케어 쪽으로 일 방향을 바꿔볼까 싶었죠. 차츰 간병을 줄이면서 이직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 언니가 휴게실에서 조용히 절 부르더니 은밀하게 구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선진쌤, 이런 기회 다시 없어. 진짜 선진씨한테만 주는 거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슬쩍 건네더라고요.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꼭 여기 가봐. 여기 동양 사람 아니면 절대 안 쓴대. 선진쌤, 동구씨 출신이라며. 사람 뽑아야 되는데 동구씨 출신이고 짬되는 능력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밖에 없더라고. 아, 동구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에겐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동네였거든요. 제가 망설이니까 그 언니가 제 옆구리를 툭 찔렀어요. 여기 태성그룹이야. 거기 가면 선진이 너 팔자 핀다? 연봉보장에 복지에 전담 한 명뿐이잖아. 애들 알면 뺏기니까 진짜 꼭 먼저 가. 앞길 창창한 네가 가서 돈 알짜배기로 모으고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아. 태성그룹? 놀란 저는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결국 그 길로 그 집에 전화를 걸어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전화로 들은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동네죠. 택시에서 내리자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뒤편으로는 북악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담벼락이 높고 대문도 단정하면서 은근히 으리으리했어요. 이야, 여기 진짜 부잣집이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벨을 누르니 중년 여성가정부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김선진 선생님 맞으시죠? 아이고, 보통 나이 든 분들이 오는데 젊고 단단한 사람이 왔네. 예상보다 친절했어요. 덕분에 조금은 마음을 놓았죠. 현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었습니다. 땀을 살짝 닦고 셔츠깃을 바로 세우고 숨을 고르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장비서라고 소개한 젊은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자, 이쪽은 저희 사모님이십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세련된 여자가 말없이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 집 실세는 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얼굴은 팽팽하고 옷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근데
뭔가 냉기가 느껴졌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비서가 저를 앉히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신데요. 아주 높은 대접을 받고 사시던 분이라 일반 노인분들하고는 좀 다르세요. 사람도 많이 가리시고요. 아, 네. 그동안 여러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 안 맞고 오래 못 버티셨어요. 근데 선생님 프로필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경력도 좋고 평판도 좋으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케어는 전 경험 많습니다. 불편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제가 알아서 잘 맞춰볼게요. 면접은 생각보다 원만하게 흘러갔습니다. 비서와 주로 대화를 나눴고 차가운 느낌의 사모님은 끝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으로 저를 샅샅이 살피는 느낌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불쑥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동구시 출신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혹시 우리 어머니를 예전에 아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네? 제가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하자 그분은 말을 흐리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줌마가 우리 어머님을 알 리가 없지. 전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툭 내뱉더군요. 대체 어머님은 뭐에 꽂혀서 매번 동구시 하시는 거야? 묘한 짜증이 반, 궁금증이 반 섞인 말투였어요. 순간 저도 덩달아 궁금해졌습니다. 경험상 치매 노인들은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가슴에 맺힌 걸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동구시는 제게도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동네입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시큰한 그런 동네랄까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관심을 끄고 제 일만 묵묵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제가 모시게 될 어르신을 처음 뵈었습니다. 김말순 여사, 올해로 85. 처음 뵈었을 땐 평상복 차림이셨는데 등받이가 높은 큰 소파에 꼿꼿이 앉아 계셨죠. 저도 병원에서 다양한 어르신들을 뵈었지만 그날 처음 뵌 그분은 분명 예사 어른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 안강이 호랑이 같다고 해야 하나요? 자세도 꼿꼿하시고 치매 노인치고 동작이나 반응도 빠른 편이셨죠. 게다가 얼마나 깔끔하신지 혼잣말을 하다가도 몸이 좀 흐트러졌다 싶으면 버릇처럼 손끝으로 옷깃을 단정히 정리하시더라고요. 어디 먼지 묻은 꼴 하나 못 보셨고요. 저한테도 수시로 저거 하고 손가락질 하시길래 뭐가요 하니까 닦거 하시는데 그 닦거가 하루에도 10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병원 간병보다는 일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간단히 산책시켜드리고 점잖은 분이라 보살펴 드리는데 어려움도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는 워낙 말수가 없는 분이시고 저도 처음 일하는 것 아니다 보니 금세 잘 맞춰갈 수 있었죠. 그러다 한 일주일쯤 되니 다른 분들과도 좀 가까워졌어요. 특히 가정부 아주머니 미옥 씨와 가까워졌죠. 어느 날 퇴근하려고 코트를 걸치는데 미옥 씨가 따라 나와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선진쌤, 전문가가 보기에 어때요? 네? 아니,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치매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딱 집착하는 게 있으셔. 어떤 거요? 동구씨에 대해서 뭘 안 하셔요? 동구씨요? 면접 볼 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지만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동구씨에 엄청 집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홍색 한복이에요. 분홍색 한복. 그거라면 저도 짚히는 데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맞이한 금요일이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바짝 긴장한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렬로 서서 안절부절 무슨 신주단지처럼 들고 보시는 게 바로 할머니의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이상하지. 그 핑크 한복을 그렇게 끼셔가지고 이상하게 금요일 아침만 되면 꼭 그걸 입으신다니까. 근데 주름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노발대발
노여워서 막 뒤로 넘어가셔요. 아주 온 집안 사람들 다 작살내셔. 미옥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막상 어르신께 여쭤보면 입을 아주 조개처럼 꽉 닫으세요. 며느리인 우리 사모님은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궁금해 죽는다니까. 근데 왜 그걸 꼭 입어야겠냐 몇 번을 여쩌고 여쭤도 일절 말 안 하고. 동구시엔 언제 다녀오셨어요? 동구시엔 뭐가 있으셔? 해도 눈 감고 한마디를 안 하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덩달아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동구시에 연고도 없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시는 걸까? 아무튼 선진쌤 아직 젊어서 고됐다 할 줄 알았는데 경력이 짱짱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잘 버티신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대부분 이틀도 못 버텼어요. 정말요? 할머니 그리 어려운 분 아니신데? 그래요? 그럼 아직 본색이 덜 드러났나 보다. 아니면 선진쌤이 마음에 드나 보지. 그치만 예사 양반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잘 버텨보세요. 난 선진쌤 마음에 들어요.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슬쩍 웃어 보였지만 어쩐지 속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면 대체 어찌 되는 걸까? 어지간히 많은 일을 다 겪었지만 여긴 어쩐지 수준이 뭐든 다른 것 같아서 무슨 험한 일이라도 겪나 싶어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절 보는 눈빛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약을 올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사님은 꼿꼿이 앉은 자세로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실 듯 하다가 갑자기 동구시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어쩐지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그 눈빛이 이상하기도 가슴에 콕콕 두드렸어요. 동구시 제연동에서 왔어요, 여사님. 근데 왜 궁금해 하셔요? 하지만 잠깐 빛나던 여사님의 눈빛이 다시 탁해지시더라고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듯해서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기억이 유난히 오래 남더라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어르신을 방으로 모시던 참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남은 얇은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게 됐죠. 지갑을 주우며 무심코 열어본 순간엔 안에 꽂혀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해진 오래된 사진. 그 안에 있는 아이 얼굴이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한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깡마르고 앞머리는 어설프게 잘린 단발머리, 헌옷을 입고 옅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마침 어르신께서 절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서 전 얼른 지갑을 탁 닫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일을 하긴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구일까? 이 집 손녀일까? 손녀라면 왜 저렇게 초라한 차림일까? 이 집 식구들은 원래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벽이든 선반이든 어느 공간이든 사진 액자가 빠지지 않아요. 소파 뒤쪽에는 가족 단체 사진이 걸려 있고 복도 벽에는 유학 다녀온 손자의 졸업사진부터 어느 유명한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여행 사진까지 쭉 이어져 있죠. 특히 할머니 방은 말 그대로 사진 전시장 수준이에요. 커다란 프레임에 손자 둘, 며느리, 아들, 조카들 사진이 빼곡합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이 찍은 사진들 뿐이에요. 배경도 죄다 고급 리조트, 고풍스러운 응접실, 아니면 촬영 스튜디오. 그런데 그 지갑 속 사진 속 아이는 너무도 달랐어요. 흑백이고 뒷배경은 허름한 흑벽, 옷은 크고 낡았고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어요. 제가 본 적 있는 이 집 식구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동구시랑 관련이 있는 아이일까? 보육원? 입양? 위탁?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혹시 나 아니야? 정말이죠. 얼굴이 빨개질 만큼 황당한 생각이었죠. 제가 그 집 손녀일 리가 없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요. 사람 얼굴 거기서 거긴데 좀 닮을 수도 있지. 헛웃음이 났습니다. 혼잣말로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손에 꼽히는 기억 중 하나. 보육원에서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어른들 손에 이끌려 나가던 날이 있었어요. 슬쩍 훔쳐보면 다들 울음바다였어요.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아서. 다들 그렇게 엉엉 울면서 아이를 껴안고 울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안아주고 만지고 하는 부모의 손길을 느끼고 같이 울곤 했었어요. 대부분 산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보육원에서 찾아낸 케이스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 아이가 나였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나도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애기 미안해하며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집, 이 상황, 이 사진, 그 모든 게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잔소리 한마디에도 괜히 움찔하고 커피포트를 들고도 멍하니 서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자꾸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엔 혼자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되뇌기도 했었죠. 보육원에 있을 때 친구들이 넌 좀 고급진 데 살던 애 같아 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이상하게 저만 번번이 입양이 잘 안 돼서 친구들이 넌 어디 부잣집에서 버려진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기억까지 죄다 떠올리는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 네가 동구시 출신이라고 했었나? 할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느닷없이 꺼낸 말씀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르신. 혹시 보육원 같은 데 있었니? 전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혹시 민정이 아니냐? 갑자기 할머니 입에서 낯선 이름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민정이가 아니었어요. 서류에서 본 제 이름은 민정이가 아니고 진숙이었거든요.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이름이라서 나중에 제가 선진이란 이름으로 개명했던 거였어요. 어쨌든 진숙이랑 민정이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저 민정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상하다. 맞는데 우리 민정이가 맞아.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전 알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계속 민정이 하시다가 결국 또 조용해지셨어요. 그러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분홍 한복을 입으시는 날, 아침마다 그 핑크 한복을 위해 온 가족들이 다 난리를 피우게 되는 바로 그날이요. 그런데 그날 미옥 씨와 다른 아주머니들이 잔뜩 긴장하면서 한복을 들고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벽에 걸어둔 분홍 한복을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이제 치워 하시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라 야단이 났죠. 일단 안 입으시겠다니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죠. 할머니 왜 안 입으시는 거예요? 나 민정이 찾았어. 네? 미옥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차 묻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성을 벌컥 내셨어요. 우리 민정이 찾았다고! 그 순간 주변이 싸하게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누굴 찾으셨다고요? 문간에서 우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선 분은 역시나 며느리 박 여사님이었죠. 다들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가정부 미옥 씨도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었죠. 설마 김 선생님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며 다가오셔서 저는 겁을 먹고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어르신께서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힘주어 말하셨습니다. 내 새끼 맞아. 내가 알아. 딱 봐도 지 엄마 딸이야. 어서 재근이 불러라. 아범은 지금 출장 갔잖아요. 어머니 바빠요. 그럼 민철이는? 할머니 애간장 녹이는 그 손주 민철이, 제 아들 민철이 지금 미국 대학 가서 공부하잖아요. 여름이나 되어야 와요 어머니. 그럼 민정이 여기 들어와 살라 해.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절 가리키시더니 민정이 이리 와라 하고 두 팔을 벌리시더라고요. 심장이 쾅쾅 뛰는데 그 순간 사모님이 벌컥 화를 내셨어요. 아우 정말 왜 이러셔요? 어머님 가슴에 딸 잃은 거, 임신한 딸 못 챙겨주고 그렇게 저승 보낸 거 평생 하늘로 맺힌 거 다 아는데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숨겨둔 딸을 어떻게 찾아요? 너희가 찾지 말라 해서 나 혼자 찾았어. 우리 민정이 내가 다 찾았어. 아우 어머님 제발. 목소리를 높이던 사모님이 이마를 짚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김선진 선생님 죄송한데요. 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미안하지만 핸드폰도 송비서한테 좀 맡기고 가세요. 이거 새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하나 다 분란거리 되니까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사모님이 손을 휘휘 저었고 저는 결국 눈치를 보며 서둘러 물러나갔습니다. 하지만 퇴근 전에 제 핸드폰으로 조금 전 일을 녹음하거나 뭘 촬영하지 않았는지 장비서님께 검사를 받아야 해서 저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김말순 여사님 사실은 따님이 한 분 더 있으셨어요. 지금 재근 회장님 바로 위 누님이시죠? 딸이요? 네.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장비서님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글쎄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딸 하나를 남겨뒀는데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그분은 죽은 사람 취급하신다고 엄포를 놓으셔서 두 분 사이가 아주 최악이었죠. 세상에. 그래서 그 딸이 어딘가에 맡겨졌을 텐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찾으려면 아주 못 찾는 세상 아니잖아요.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서님이 주위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봐요. 행여 그 손녀딸 나타나면 또 지분 싸움 나잖아요. 고생해서 준재벌을 올려서 굴지에 기업 만들었는데 이제와 이미지 타격 입으면 그게 또 주식에 영향 줄 테고 새 인물이 지분이라도 떼나라면 감당 어렵고. 그런 거였군요. 근데요 우리 어르신도 어지간한 분이세요. 막내 손주 민철 도련님이랑 굉장히 각별하신데 민철 씨한테만큼은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나 봐. 남들 앞에선 그 딸 이야기 일절 안 하셨으면서. 글쎄 그 손주가 미국에 살다 한국 들어왔을 때 몰래 할머니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핏줄 찾는 걸 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행비서도 떼놓고 딱 둘이서 몰래요. 지방이요? 혹시. 네, 동구시 제현동. 보육원까지 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 단서가 끊겨서 치매 앓기 전 마지막 기억이 아마 거기서 멈춰버리셨나 봐요. 민철 도련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막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사님이 몰래 손녀를 찾아다니셨던 건 다들 언제 아신 거예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 사모님 아들한테 배신당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온 가족이 그 손녀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한 걸 아는데 민철 도련님은 할머니 소원이니까 도와드린 것 같고요. 이제 곧 들어올 때 됐는데 어찌 될지 봐야죠. 사모님이 지금 저렇게 펄펄 열내는데 정작 아들 오잖아요? 꼼짝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민철 도련님이 오면 또 판이 뒤집히겠지. 장비서님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 선생님, 혹시라도
그쪽이 정말 우리 김말순 여사님 손녀딸이라면... 말끝을 흐리던 비서님의 얼굴에 장난기 섞인 눈빛이 깃들었습니다. 그 민철 도련님하고 사촌지간이 되겠죠? 갑자기 재벌가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아유, 무슨 그럴 리가요. 어정쩡하게 웃는 제 얼굴을 보며 비서님도 같이 웃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드디어 저는 그 유명한 민철군을 대면하게 됐어요. 이제 20대 초반이고 저보다 한참 어렸지만 키도 크고 훤칠했어요.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얼굴. 미국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그런다더니 아주 멋있더라고요. 까무잡잡하게 잘생기고 눈매도 예쁜 청년이었어요. 늘 말이 없던 할머니도 계속 웃게 하고 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아이 철아, 내 새끼 네가 왔구나 하던 말씀이 이 아이를 두고 하신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저도 조심스럽게 제 소개를 했어요. 아, 김 선생님이죠? 저 민철이에요. 김말순 여사 손자. 민철 씨는 처음 보는 제게도 인사를 참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날라리 같기도 했는데 표정이며 태도는 참 단정했어요. 저희 엄마가 좀 심하게 굴었다면서요? 원래 그래요. 여긴 다들 좀 짜쳐요. 아니다, 짜친다고 하니까 말이 좀 가볍나? 뭐 아무튼 저 있잖아요. 그 사진 봤거든요. 그쪽이랑 닮았던데요? 사진이요? 네, 그 할머니 지갑 속 그 사진이요. 저 그거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육원 가서 가져오셨대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비서들이랑 다녀서 혼자서 뭐 못하시는데 그런 분이 비밀로 하려고 혼자서 거기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슬퍼졌는지 민철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암튼 근데 김 선생님이랑 사진이 진짜 많이 닮았어요. 용돈 좀 받고 우리 할머니 소개해드릴래요? 뭐 까짓거 치매 놓이는데 소원 좀 들어드리면 어때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막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소리 없이 복도에 올라왔는지 곧장 등 뒤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도 모르게 등장하셔선 민철 도련님 쪽으로 성큼 다가와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김민철, 너 미쳤어?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게 병인 거지. 민철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짜증스럽게 받아쳤어요. 난 엄마 왜 그러는지 알아. 재산 떼먹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맨날 여기저기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엄마 목 줄어들까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품위 없이 하니? 엄마가 뭐 생각이 없어 이래? 그냥 우리 집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 그때 저는 민철 씨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의 경멸하듯이 자기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믿고 싶다잖아. 할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래? 왜 이렇게 각박해? 따지고 보면 아빠 핏줄 재산이지 그게 엄마 거야? 할머니 가슴 안에 맺힌 한이라며. 치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더 심해진댔어. 그냥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뭐가 나빠? 사진도 꺼내고 이름도 부르고 손도 잡고 그래서 할머니 행복하게 돌아가시면 되잖아. 네가 철이 없어 그래. 김 선생, 얘가 이래요. 지 입장만 생각하지 그냥. 넌 김 선생님 입장은 몰라? 나가면 다 말 돌고 김 선생님은 안 곤란할 것 같아? 전 어쩐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죠. 네, 저 괜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분란을 일으켜서...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퇴근하는데 진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민철 씨에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못난 꼴 보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김 선생님 곤란한 건 생각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 입장을 먼저 헤아려 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끈끈한 마음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할머니에게 손녀인 척하고 민철 씨 말대로 용돈이라도 받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밑바닥에 깔린 건 결국 외롭고 부러운 마음이었죠. 전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분수에 안 맞는 사람들 옆에 있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나보다 싶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끝장을 보자. 차라리 내가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휴가를 내서 동구시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내던 보육원은 그 사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선생님들이라고 해봐야 매번 포악하게 굴고 좋은 소리 못 듣던 기억뿐이라 독립한 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예쁘고 활기차 보이는 건물에 선생님들도 표정들이 밝으셨답니다. 저는 입소 담당 선생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보육원에서 살았었거든요. 혹시 그 시절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연도 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985년생이고 여기서 살던 건 6살부터 9살 사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녀는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잠시 뒤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저희가 그 시절 서류를 일부 보존하긴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직원들이 대거 교체됐고 운영 방식도 바뀌어서 자료가 깔끔하진 않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횡령 사건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센터장이 후원금 빼돌렸거든요. 결국 구속됐는데 그 여파로 내부도 한동안 엉망이었대요. 지금은 다른 재단이 여길 넘겨받았고요. 저도 거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처음 왔을 땐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 보호자 카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땐 공개 안 됐는데 지금은 본인 요청이니까요 하며 종이 몇 장을 뽑았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전산으로도 후딱 나온다고 하면서요. 거기엔 놀랍게도 뜻밖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민정. 제 이름이 진숙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정이었어요. 전 함께 정리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육원으로 인계했던 아동 전문 공무원의 성함이 이진숙님이었던 거예요. 혼동이 있었는지 제 이름은 진숙으로 표기됐던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기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을 보고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늘어졌습니다. 선생님, 김민정 이름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난감한 듯해 보이던 그 선생님은 결국 본인 업무를 미뤄두고 제 일을 거들어 주셨어요.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주시다가 갑자기 목소리에 화색이 확 도시더라고요. 어머, 저희 선임 선생님들 중에요. 몇 년 전에 김민정님 신원을 묻는 할머니를 만나셨다네? 1시간 후 김말순 할머니를 만났다는 광모 선생님을 따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곽 선생님은 조용히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말을 꺼내셨어요. 한 3, 4년 전쯤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김민정 씨를 꼭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과 나이, 입소 시기 같은 조건을 따지다 보니 딱 진숙 씨와 일치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름이 안 맞았죠. 어차피 손녀라 사진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진을 보시더니 막 펄펄 뛰시면서 이 아이라고 틀림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딸이랑 완전 붕어빵이라면서. 그러더니 진숙 씨 사진을 냅다 가져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할머님 말렸어요. 이게 이렇게는 그냥 사진을 내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손녀딸이 아닐 확률도 높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안내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님이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해야 해서 여건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죠. 끝까지 어떻게든 사본이라도 가져가신다고 해서 사정이 딱하셔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화해서 드렸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앨범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도 이미 그땐 제가 어른이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내 핏줄을 만났을 텐데. 김말순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이름 때문에 저와 닿지 못했던 건가요? 아유, 그게 일단 할머니도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못 오셨어요. 지금 민정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쯤 치매 진단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저희 기관에 오셨을 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았거든요. 뭐랄까, 정말 필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수첩에 민정이 엄청 적어두셨었거든요. 새카맣게 그 이름만 몇십 개씩.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흘러나오는 눈물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절 찾으셨다고요? 제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곽 선생님도 조용히 제 옆으로 손을 내밀어 손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작은 회의실 안에서 전 한참을 말없이 울음을 쏟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김선진님, 가시면 꼭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절 배웅해 주시면서 곽 선생님이 조용히 귀뜸하셨어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이 일 오래 하다 보면 촉이 오거든요.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네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 김말순 여사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레 수집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그 결과를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일치. 100% 일치. 그래요. 제가 정말로 그 집 손녀 민정이었습니다. 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도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내가 그 집 손녀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주말을 보내고 출근했는데 마침 민철 씨가 주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 민철 씨,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사실은요.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볼 것 같았지만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분뿐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한 일을 털어놨어요. 보육원에 다녀왔던 일, 그리고 유전자 검사. 자료들을 꺼내어 보여주자 민철 씨가 먹던 라면을 밀어놓고 정신없이 서류를 읽더라고요. 서류를 펼친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읽더니 눈앞에서 종이를 덜컥 내려놓곤 고개를 떨궜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네? 진짜 미쳤다. 다음 순간 민철 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입을 틀어막고 훌쩍이더니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되기 전에 알았으면 할머니가 진작 좀 도와드릴걸.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눈시울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거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당연히 못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더 빨리 알았다라면 할머니도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안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이 너무나 미안하고도 따뜻해서 전 고개만 꾸벅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는 그대로 벌떡 일어서더니 저더러 거실로 가자고 잡아 끌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엄마부터 불러서 다 얘기해야 해요. 저는 얼결에 그분을 따라갔어요. 사모님과 장비서님이 함께 자리를 잡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목을 쭉 빼고 이쪽을 보고 있었죠. 저는 사모님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보육원에서 발급해준 서류, 경찰서 다녀온 자료까지 다 내밀었습니다. 이거 김 선생님 거예요? 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박 여사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집은요, 그냥 가족사가 아닙니다. 기자라도 만난 적 있으세요? 누구랑 얘기하신 적은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좋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빠짐없이 이것저것 챙겨온 걸 보니 김선진 씨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민철 씨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꼭 이렇게 팍팍하게 말해야 해? 할머니 손녀딸 찾았잖아. 기다리시던 그 손녀딸 찾았다고. 민철아, 그게 가족이면 법적으로 정리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돼. 괜히 나서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일은 아무데도 안 나가게 해야 돼. 알겠니?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아래쪽 복도에서 누군가 조심조심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말순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얀색 실크 가디건을 입고 회색 조끼를 덧댄 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셨죠. 어머님, 내려오시면 안 되세요. 안 그래도 다리 안 좋으신데. 그때 민철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여기 김선진 씨요. 김 선생님이 민정이야. 할머니 말이 맞았어. 진짜 김민정이 여기 있다니까? 뜻밖에도 오히려 김말순 여사님은 침착하셨어요. 아니, 이미 확신하고 계신 분이었기에 놀랄 것도 없으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민철 씨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다리도 편찮으신 분이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의연하게 마치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똑바로 걷고 계셨어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꺼내지지 않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서름, 혼자 자라면서 쌓인 그 숱한 외로움이 그 손길 하나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민정이, 우리 민정이 그동안 어디 있었니? 내가 죄인이다. 그깟 한마디를 곱게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너도 잃었다. 할머니는 절 부둥켜 안고 흐느끼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어머니께 하고 싶으셨던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현주야. 그날 내가 말이라도 곱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 볼 때마다 도저히 딸 내친 어미라고 죄인 같아 면이 안 서서 분홍 한복 곱게 차려입고 너 데리러 갔었는데 네가 그 분홍색 한복을 입으면 유난히 엄마 이쁘다 그렇게 하길래 내 이쁘면 네가 마음 좀 돌릴까 해서 갈 때마다 분홍 한복 입고 갔는데. 할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두서도 없었고 반쯤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말이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걸. 근데 그 자리에서 그만 너랑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헤어졌어. 그랬더니 세상에 너랑 민정애비랑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그 말만 들었어 내가. 어린 새끼는 어디 간 줄 모른대지. 내 얼마나 가슴 미어졌는지 아니? 저를 부둥켜 안고 할머니는 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너 교통사고 났다는 말 들었을 때 내가 그날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릴라 그랬어. 집안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얼음장 같던 사모님까지도 결국 고개를 돌리고 우시더라고요. 민정아, 네 엄마 현주가 널 참 애꼈다. 엄마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였습니다. 엄마. 그 이름을 이렇게 입에 올려본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어요. 그래, 네 엄마 현주. 내가 마지막으로 네 엄마 만났을 때 갓난쟁이 너를 안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이던지. 세상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집안에서 못 키우겠다고 그러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한 구석에서 숨쉬던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사랑받는 아이였구나. 나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모든 슬픔을 덮었어요. 그날 그 거실 한복판에서 모두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저와 엄마를 헷갈려 하셨고 현주라고 하셨다가 또 민정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보관해온 그 단 하나의 사진, 보육원에서 어렵사리 복사해왔다는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단발머리에 헌옷, 그땐 몰랐지만 이젠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아이도 지금 이 순간에 저도 가슴속 구멍을 안고 가족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걸 알았죠. 며칠 뒤 그 집엔 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전 처음으로 정재국 회장님을 뵙게 되었어요. 키가 크고 정장도 다림질이 칼처럼 잘 돼 있었고 눈빛이 아주 강한 분이었어요.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이 할머니와 꼭 닮았더라고요. 그 눈이 제게로 와닿았을 때 전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민정 씨죠? 네. 김 선생님, 이 집안은 제가 수십 년을 지켜온 곳이에요. 조금만 틈이 나도 사람들이 물어뜯으려고 들고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님이 끼어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김 선생님, 재산 분배 원하세요?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민철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너무 무례한 질문 아니야? 사모님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해요.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상속인이 됐다면 그걸 기쁘게만 받아들이긴 어렵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이 집에 오기 전까지 전 제 이름도 제대로 몰랐고 누가 절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평생을 혼자였고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 뿐 말이 없으셨죠. 그 순간 김재국 회장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생전 웃지 않을 것 같던 근엄한 분이라 의외였습니다. 한참 의자를 두드려가며 웃으시던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절 바라보셨어요. 우리 누나 딸 맞네. 틀림없는 현주 누나 딸이네. 그날 그 자리는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아주 조용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엄마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어요. 단단하고 세상 일에 구애받지 않는 진짜 여장부였고 화끈한 사람이었다면서요. 회장님은 온 가족이 제 어머니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서 방 한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매일 할머니 곁에서 지내면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손녀딸 김민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와도 좋은 친구가 됐어요. 갑자기 생긴 사촌 누나, 그것도 생활 수준이 턱없이 맞지 않는 부족한 누나가 어색할 법도 한데 털털한 성격이라 절 마음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절 경계하던 사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한 번씩은 지방 어디 대지는 우리 민철이 거고 어디 골프장도 민철이 거 하는 식으로 얄궂은 선을 그으시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욕심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셔도 그저 네네 하며 지냈었답니다. 할머니는 저와 3년을 함께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나중엔 저를 아예 현주라고 부르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아기처럼 다루시고 추울까 더울까 지극히 아껴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제 마음도 가득 채워지던 시간이었어요. 전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지방의 소도시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납골당에 자주 찾아가는데요. 갈 때마다 그 안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며 울고 또 웃곤 해요.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액자에 담긴 건 바로 할머니의 딸이자 손녀였던 현주 또는 민정이와 찍은 봄나들이 사진이랍니다. 살다 보니 이름 하나만 달라져도 운명이 비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라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마 저 역시 누군가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보다가 사진 속 그 단발머리 아이가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울던 시절을 이제서야 안아주게 됐어요. 대한민국 어딘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김민정 혹은 김선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